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펀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제니퍼의 펀한 문학 제니퍼입니다. 촉한의 뛰어난 정치가 4명을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다 아시죠? 촉한 사형이라고 하죠. 제갈량, 장완, 비의, 그리고 동윤을 가리킵니다. 이 4명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촉은 삼국에서 가장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에서는 위나라에 밀리지 않을 만큼 부강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죽은 후에 간신 황후가 막 득세해가지고 위나라의 공격에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사형은 각각 어떻게 죽었을까요? 제갈량은 과로사, 장완은 병사, 비위는 암살, 그리고 동윤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모두 제명에 죽지는 못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러한 죽음이 모두 안타깝지만 그 중에서도 비의, 이 비의는 한창 시절에 암살로 죽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비의가 죽고 10년 뒤에 촉이 멸망하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비의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촉의 운명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한 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의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비씨 집안의 종가라 할 수 있는 그 비백인한테 위탁되어가지고 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백인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비백인의 고모가 당시에 입주목이었던 유장의 엄마였어요. 유비의 인재들이 대체로 어디 출신이냐면 형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비위는 입주 출신인 거예요. 정사에서는 비위가 유장 밑에서 어떤 직책을 지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비가 입주를 차지한 이후부터 유비 밑에서 관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장완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중용한 사람이 유비가 아니고 제갈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갈량이 마속 때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역시 인물을 보는 안목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유비 밑에서 미관말직을 전전하던 진흙 속의 진주, 그 비의의 인물됨을 발견한 인물도 역시 제갈량이었어요. 제갈량이 남말을 정벌하고 돌아올 때 관료들이 막 수십 리까지 가서 맞이를 했거든요. 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갈량을 맞이한 관료들 중에서 제갈량은 특별하게 비의한테 자네 내 술에 함께 타세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쟤 뭐야? 쟤 뭔데? 정사 삼국지에서는 이 뒤부터 사람들 가운데 그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이때 비의가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명한테 자신의 충분한 식견을 보여준 거고, 그렇게 돼서 제갈량의 추천으로 오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게 돼요. 오나라에서 송건이 여러 가지 말로 비의의 마음을 떠봤나 봐요. 그런데 비의의 언사는 의를 따르며 이치에 의거해서 답변하니 끝내 굴복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건이 이제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참 괜찮네. 그래서 그대는 천하의 미덕을 갖춘 군자이요. 예상컨대 틀림없이 촉왕조의 고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나라에 자주 오지 못할까 걱정이다. 송건이 비의를 이렇게 극찬한 거예요. 삼국지를 읽어본 분들은 위연과 양의의 갈등을 잘 아실 거예요. 비의는 이런 위연하고 양의의 갈등을 결과적으로 해결한 인물이거든요. 위연과 양의는 사이가 늘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갈량 앞에서도 막 서로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하면서도 싸울 정도였어요. 성격이 쾌활하고 좀 자유분방한 비위가 나서가지고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맞부딪히기 시작하면 두 사람 찾아가서 에휴 왜 그래 아유 그러지마 이렇게 다독이는 형태로 갈등을 무마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죽자 위연과 양의의 갈등이 이렇게 길게 치닫게 된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근데 이때도 비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시의 위연은 제갈량이 오정원에서 죽으면서 촉군을 퇴각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비의가 자청해가지고 위연을 막 찾아간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위연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왜 그랬냐면 위원 입장에서는 좀 오버스러운 면도 있기는 한데 어쨌건 군의 수장이니까. 근데 비의 입장에서는 위원이 반란의 조짐이 있구나 하고 이거를 눈치를 채고 조정에 알려서 무사히 그 위원을 제거해버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제갈량이 유언에 따라서 장환이 제갈량 뒤를 잇자 양의는 어떻게 장환이 승상이 되어 있고 공이 큰 나는 한직으로 밀릴 수 있냐 하면서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리게 돼요. 근데 이때 성격이 좀 거침이 없는 비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양의한테 가가지고 아유 이러면서 속마음을 또 떠보게 돼요. 근데 이때 양의가 차라리 그때 위에 투항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면서 좀 선을 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비위는 즉시 이것을 조정에 알리게 되죠. 그래서 양의는 조정에 압송됐고 이 과정에서 자결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위가 고자질쟁이 같지 않나요? 고자질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당시 촉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하고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국력이 위하고 비등비등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월등히 약했잖아요. 그런 촉에 있어서 적하고 내통할 가능성을 1%라도 본다면 원천적으로 확 방어를 해버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편 제갈량이 뒤를 이어서 장환이 국세를 총괄하다가 그 장환도 지병이 생겨가지고 알아눕게 돼요. 243년 비의는 상서령에 이어서 대장군에도 봉해져요. 한중에 머무르면서 병사들을 훈련하고 지휘하는 등 제갈량과 장환의 뒤를 잇는 명실상부한 촉한 최고의 문무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244년에는 위나라가 10만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촉을 침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비위가 전장에 투입됐을 때는 위군이 전황의 불리함을 깨닫고 후퇴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비위는 그 뒤를 막 따라가가지고 적을 섬멸해버리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막 갔던 거예요. 그 후에 장환이 지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자 준비된 후계자였던 비위는 이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장환 때와 비교했을 때 비위의 차이점은 강요의 북벌, 이 북벌을 철저하게 컨트롤했다는 데 있습니다. 비위가 강요한테 했던 말을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승상보다 많이 뒤떨어지요. 승상께서도 천하를 능히 평정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소. 공업을 세우는 것은 능력 있는 자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요행을 바라며 일거의 성패를 결정하려 해서는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막 꽂히지 않으시나요? 비위의 냉철한 현실주의와 백성 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위는 강요가 아무리 졸라도 1만 남짓의 병력만을 허용했어요. 더는 안 돼. 촉은 그때 나라 전체가 군영 사회와도 같았어요. 촉 젊은이 3명 중에 2명이 군인으로 차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비위는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 아는 인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비위의 집권 동안 촉은 군사활동을 자제하면서 경제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비위가 제갈량이 고수한 북벌의 기치를 놓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삼국 정세에는 비위가 북벌을 추진할 만한 형편으로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249년 위나라에서 사마의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상 일파를 착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고 정권을 잡게 되죠. 그 과정에서 조선편하고 가까웠던 우장군 하우페가 불안감을 느끼고 촉한으로 귀순해 온 거예요. 그리고 수년간 오나라 국력을 갉아먹었던 그 오랜 오나라 황희 계승전쟁도 끝나게 돼서 오나라는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251년 위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사마의가 노환으로 사망하고 252년에 손권이 죽은 후에 오나라의 권력을 잡게 된 제갈각이 동흥에서 위나라를 상대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였어요. 위나라의 새로운 권력자 사마사의 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 오나라의 신승으로
촉오의 공동작전이 비로소 현실화된 상황이 연출되자 비위는 북벌을 위한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에 박차를 막 가하는 거야. 가자! 이때 조정의 새해를 맞이해서 큰 연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기회를 노리는 곽순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채찍 안에 숨겨온 칼로 비의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곽순은 바로 붙잡혔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형당한 거예요. 곽순은 몇 해 전에 강유와의 전투 끝에 사로잡혀 온 사람이었어요. 곽순은 촉한에 투항해서 좌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내심으로는 여전히 위나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곽순은 본래는 유선을 암살할 작정이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의를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성격이 호탕했던 비의는 인재가 부족한 촉의 사정을 생각해가지고 아유 이 항복한 얘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후대했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대접도 해주고. 근데 이에 장억은 비위한테 이제 명공께서는 지위가 존귀하시고 권세가 무거우시니 자신의 몸을 위태로운 상황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경고했지만 이 비위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비위의 죽음에는 촉한이라는 나무의 마지막 남은 뿌리가 뽑혀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동윤도 장환과 같은 연도에 죽었으니까 그가 촉한에 남은 마지막 사형 중에 하나였거든요. 비의는 업무 스타일이 큰 그림을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갈량이나 동윤같이 과로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살만 아니었으면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비의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황관, 황호가 촉의 멸망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비의가 오래 살았더라면 이와 같은 황호가 맘 놓고 막 다 해먹을 일은 없었을 거고 촉의 내정이 더욱 든든해지지 않았을까요? 또한 비의는 강유에게 1만 명 이상의 군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촉의 경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했던 거죠. 비의가 죽으니까 이런 리미트에서 벗어난 강유가 본격적으로 군권을 착 잡고 북벌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강유는 몇몇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북벌로 촉의 멸망을 단축시켰다라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촉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황호와 강유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비의가. 그래서 저는 비의가 만약에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촉의 멸망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246년 촉한은 마침내 멸망했죠. 제갈량이 죽은 뒤에 30년, 장환과 동윤이 죽은 뒤에 18년, 비의가 죽은 뒤에 11년 만입니다. 비의에 대한 정사 기록을 보면 업무 처리 수완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통감에는 일을 하면서도 바둑이나 장기를 즐기고 친한 사람들과 담소와 식사를 하면서도 일에 빈틈이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처리 속도가 우월했다고 기록합니다. 동윤이 비의의 후임으로 상서령에 임명이 돼서 업무를 이어받았는데 한 달 만에 업무가 원활치 않는 일이 발생하죠. 이에 동윤은 사람의 재주와 힘에 차이가 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 내가 쫓아갈 바가 아니다 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